지금 현행법과 달리 우리가 경제적 학대라고 하는 것을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경제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3자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방문 판매, 텔레마케팅 등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학대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의 경제적 학대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특히 우리 법의 경우에는 친족이 가령 해서 경제적 학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친족 상도례법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기소를 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이 고소를 해야만 이제 그때 비로소 기소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기소가 되지 않고 따라서 경찰이 개입하기도 어렵고 또 노보전에서 개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학대의 범위를 상당히 좀 넓힐 필요가 있고요. 또 동시에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기 이전에 혹은 발생을 막 했을 때 조기에 개입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이 노인보호 서비스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노인보호 서비스라고 하는 AP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동보호 서비스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노인의 자율성이라든지 자기결정권 존중에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서비스 제공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학대 광의의 경제적 학대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직원이 나가서 피해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응급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고요. 또 피해자를 위한 안전 조치도 하고 또 재산적인 손해가 있으면 재산 복구 조치도 하고 또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기관에서 그 서비스 기관에서 노인들이 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높은 노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금전을 금전 관리 지원을 하기 위한 이제 서비스를 안내를 해주고 그 서비스 가운데는 가령 이제 지속적 대리권이라든지 혹은 신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동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그러니까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하게 예금을 동결시키는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령을 들어서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혹은 지금 경제학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예금을 긴급하게 동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예금을 긴급하게 동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노인보호 이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예방 가운데에는 이제 그러니까 특히 노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해서 대리인을 선임한다거나 신탁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응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학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노인들로서 경제적 학대의 위험성이 높은 노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예방 서비스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재산 관리가 힘든 시점부터 이제 사망의 시점까지 자신의 이 바라는 희망, 욕구 또는 이제 선호도에 걸맞게 재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노보전 활동들을 어떤 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느냐면은 현재는 학대가 발생했을 때 개입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학대의 위험성이 높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학대 범죄 피해를 구제하는 것에서부터 학대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제 무게중심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노보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노보에게 있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그런 권한이 노보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어가지고 그런 위험 상황이 있을 때 노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범죄이든 지금 현재는 주로 범죄인 사건에 많이 개입을 하는데요. 범죄가 아니든 또는 누군가 학대자가 있거나 가해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 방임이 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노보가 개입해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노보가 이제 그러니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할 때는 기본적으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제3자의 부당한 영향력이 지속이 되고 그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피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을 이렇게 지금 현재 노보의 역할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그게 아니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보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본인 보호를 위해서 본인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관점 자체가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가해자를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가해자를 이제 조사를 하고 형사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노보가 협력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역할이 완전히 많이 다른 거죠. 지금 현재는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에 노보의 중점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본인 보호에, 그러니까 본인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가야 되고, 그리고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은 경찰에게 주된 임무를 맡기고 노보는 거기에 서포트하는 역할로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인 학대에 대한 정의를 보다 더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방향으로 갔을 때 노보가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되느냐? 신고 의무자라든지 혹은 뭐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뭐 본인이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노보가 바로 이제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본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본인 보호에 필요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노보의 중요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할 때 본인에게 의사 능력이 그러니까 있을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본인의 의사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가령에 필요하면 후견인 스님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노보의 경우에는 어르신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즉,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있는 이제 노인보호 서비스 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사자를 만났을 때 이분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단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하다고 이제 생각이 될 경우에는 본인의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 이제 현재 또는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긴급하게 예금 동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또 노부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어야 되는데요. 본인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그것을 이제 뭔가 제공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본인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 명령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거기는 아동학대가 범죄가 되었을 때 피해자 보호 명령이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범죄이든 아니든 본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서비스로서 본인이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는 법원에 신청해서 본인 보호를 위한 명령을,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노부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명령 가운데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가해자로 하여금 이제, 노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 그리고 가해자가 통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가령 해서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고 법원에 명령을 신청하는 것, 또는 본인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 기타 이제, 가령 해서 피해 금액이 있으면 피해 금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것, 이런 이제 것들이 보호명령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제, 피해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인을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노인의 관점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법원을 통해서 이런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긴급하게 하니까 그 이전에라도 필요할 때는 임시조치를 이제 취할 수 있는 것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호명령의 기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법제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2년 내지 3년 정도로 이렇게 잡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노보전이 활동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보의 경우에는 이제 학대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또는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데 그치는 거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은 노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제적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다양한 다른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로 우리가 고령자들을 위한 신탁 서비스를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신탁 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게 될 텐데요. 시범사업으로 고령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탁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의사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자신이 나중에 판단 능력이 없어지거나 또는 판단 능력 행사하기 어려울 때 대리권을 미리 주는 이런 지속적 대리권을 이제 이용하도록 많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미래를 위한 설계를 미처 하지 못한 그런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금 현재는 치매 어르신들에게만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이제 그런 어르신들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검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